조주해가지고 돈 계속 타내면서 은행에서 돈 타내면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서명이 바로 그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종이기록 시절에는 실제 이제 손으로 쓴 어떤 서명일 거고 전자기록 시절에도 그와 유사한 전자서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게 그 사람이 지금 그 행위를 한 거다. 이 사람이 그 문서를 만든 거다를 확인시켜주고 또 하나는 무결성을 확인하는 데 전자서명을 쓴다는 거예요. 무결성을. 그런데 그 방식을 보면은 어떤 문서를 하나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큰 비트 스트림으로 만들어지겠죠. 전자문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하나의 어떤 비트 스트림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이 문서를 A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B라는 사람한테 보내요. 그럼 B라는 사람이 이 전자문서를 받아서 열어볼 거잖아요. 근데 열어보면서 이게 A가 보낸 그거 그대로인지 중간에 오다가 살짝 뭐가 변경이 됐는지 이게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A가 보낸 문서 그대로가 아니면 저걸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얘가 오는 동안 무결성이 유지됐나 하는 걸 확인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전자서명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이 비트 스트림이 있어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함수 fx 함수 해시 함수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를 적용을 해요. 적용한다는 건 이 비트 스트림을 인풋으로 넣는 거죠. 그러면 이 해시 함수라는 걸 통해서 뭔가 값이 나오겠죠. 항상 정해진 사이즈의 예를 들면 128비트라든지 여기 정해진 사이즈의 짧은 비트 스트림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해시 알고리즘 해시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무리 큰 문서든 아무리 작은 문서를 딱 집어넣으면 정해진 사이즈에 딱 값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해시 키, 해시 값 또는 해시 키라고 불러요. 근데 이 함수의 특이성은 뭐냐면 이것도 크든 작든 뭐든 들어가면 딱 정해진 사이즈를 만들어준과 동시에 얘가 비트가 하나라도 다르면 항상 여기 다른 값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수학적으로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해시 알고리즘을 만드는 기술이 몇몇 나라에 국한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그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해시 함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쨌든 얘를 넣으면 어떤 고유한 값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값을 같이 보내는 거죠. 그러면 원래 문서하고 해시 값을 해시 함수랑 해시 값을 같이 보내요. 그러면 이 값도 같이 오는 거죠. x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따라와요. 근데 얘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다시 여기다 넣어보는 거죠. 넣으면 똑같이 뭔가가 만들어지죠. 얘랑 얘랑 비교해서 같으면 어때요? 얘랑 얘랑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서로 달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는 동안에 얘가 조금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구조는 간단해요. 어떤 해시 함수라고 하는 아주 우수한 함수가 필요해요. 그 함수를 적용하면 어떤 비트 스트림이든 서로 다른 종류가 들어가면 항상 다른 해시 키 값을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얘의 일종의 지문처럼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지문 정도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같이 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얘를 만들어 봐서 같이 온 키값이랑 같으면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플한 구조를 설명을 했고요. 되게 이런 게 필요해요. 전자서명이 필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자서명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누가 이 문서를 만들었는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처럼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구조로만 쓰는 거는 되게 좀 심플하고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서명이라는 거는 반드시 나가 누구야라고 해서 밝히는 것과 같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개입이 되냐면 공인인증서가 붙게 돼요. 여러분 공인인증서 쓰죠? 뭐 모바일 뱅킹을 하든 뭔가 이렇게 전자상거래를 하든 뭐 민원 20자에 들어가서 뭐 서류 하나를 떼더라도 여러분 아직은 소득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연말정산 하고 막 이러려면 종합소득 드시고 뭐 이런 거 하고 하려면 참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그 공인인증서는 뭐냐면 나한테만 유일하게 부여된 내가 나임을 인증해주는 아까 했던 TTPR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기관에서 임진희라고 하는 사람을 식별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키값을 부여해주고 관리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공인인증서는 나만 알고 나만 쓰고 그래서 내가 공인인증서 발급받은 다음에 키값을 그죠? 내 뭐 USB든 노트북이든 어디다 보관을 하고 있고 내가 나임을 증명하면서 전자설명할 때는 항상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인인증서의 역할은 일단 내가 나임을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확인해요. 그러면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이런 메커니즘을 부여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제 모바일 뱅킹을 하거나 뭐 텔레뱅킹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나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내 계좌에서 다른 사람 계좌로 10,000원을 이체하겠다 라고 하면 그 내용을 다 작성한 다음에 또 공인인증서를 또 작성하죠. 그러면 그때 내가 내 PC에서 내가 어떤 계좌로 10,000원 보낼 거야 라고 했던 내용 정보가 은행으로 가서 이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중간에 이제 인터넷을 타고 은행으로 가는 중간에 누군가가 그 정보를 가르쳐가지고 임진이가 어떤 계좌에다 10,000원 보낸다고 했는데 공은 4개를 더 붙여봐. 그럼 1억 원을 어딘가에 보낸다 이렇게 변조될 수 있잖아요. 그럼 큰 탈하죠. 또는 내가 누가 아는 사람한테 계좌로 보내려고 했는데 누가 그걸 중간에 쏙 가르쳐갖고 10,000원을 다른 계좌로 넣어버려요. 그것도 큰 탈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자거래가 인터넷을 통해서 될 때 네트워크 중간에서 누군가 이걸 가로채가지고 값을 막 바꿔버리면 엄청난 혼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보낸 그 의도대로 정보가 잘 가길 바라는 거고 받은 쪽에서는 중간에 변조가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설명을 쓰는데 일단 내가 보낼 때 나야 나 라고 하는 임진이라고 하는 정보와 함께 이렇게 해시값을 만들어서 어떤 계좌로 10,000원 보내 라고 하는 정보와 함께 전자설명 이게 전체 전자설명 값이에요. 얘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이 값마저 카피하면 올라가잖아요. 이 값마저 카피하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얘를 암호화를 시켜줘요. 얘를 암호화를 시켜줍니다. 암호화를 시킬 때 공인인증서가 사용이 돼요. 암호화를 시켜버려서 보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얘를 암호화해서 왔으니까 암호화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공인인증서를 위해서 암호화를 풀고 이렇게 검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모든 문제가 이렇게 같은 키값이 동일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임진이가 보낸 게 맞다와 함께 그 받은 정보가 정확하다, 변조되지 않았다라는 걸 동시에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전자설명을 쓸 때 공인인증서를 쓰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생겨요. 그래서 사장 가면은 또 공인인증서를 장기 검증하기 위한 서버가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설명을 할 때 PKI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공인인증서, 민간용의들 또는 행정 전자설명도 PKI 기반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일단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전자설명의 용도는 다시 정리해보면 두 가지. 하나는 식별 역할이에요. 나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을 식별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한 거. 그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전자설명입니다. 우리나라는 PKI 기반의 전자설명을 쓴다. 실제로 어떤 기록관리 기관에서는 외부로 보낼 때 말고요. 이 안에서 그냥 관리만 할 때는 이 관리하는 도중에 이 문서가 변했나 안 변했나, 그러니까 무결한가 아닌가 이걸 관리할 때 굳이 복잡한 그런 문서를 쓸 필요는 없죠. 이 안에서는 훨씬 더 쉽게 얘의 비트 스트림이 변했나 안 변했나를 확인하는 체크성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에 대하니까
뒷페이지에 보면 CRC 기법이나 그냥 PKI 기반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해시함수를 쓰거나 체크성 데이터를 쓰거나 뭐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저는 해시함수, 그냥 일반적인 해시함수를 그냥 써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건 또는 이제 디지털 컴포넌트죠. 디지털 컴포넌트 하나마다 메타데이터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요. 일종의 뭐 체크성, 얘 무게성을 확인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한 번 잡아주고 여기에 뭐 해시 키 값이건 체크성 데이터건 얘에 대해서 일종의 지문 정보 같은 걸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해시 함수 돌려가지고 키값 만들어보고 메타데이터 저장된 값을 같은 값 확인해보면 같으면 무게하게 잘 있구나, 같지 않으면 뭔가 변조가 됐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타데이터가 그 디지털 컴포넌트별로 그 무결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그런 메타데이터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게 144페이지부터 무결성 검증 절차와 방법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김익환 선생님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발표를 이렇게 넣는데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무결성을 확인한다거나 어떤 전자기록이 무결한가 아닌가를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비트 스트림이 그대로 잘 유지되어야 하는 걸 전제로 하죠. 하지만 장기 보존 관점에서 포맷을 변환시키거나 또는 활용의 목적으로 포맷을 변환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걔를 지금 현재 표현되는 그대로를 유지한 상태로 포맷 변환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무결성이 유지된 걸로 본다라는 원칙.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포맷 변환이 되고 나면 그 뒤는 또 다른 이유로 포맷 변환이 되기 전까지는 그 비트 스트림 자체가 변하지 않고 잘 보존되면 무결성이 유지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결성 유지와 관련해서 비트 스트림이 변치 않고 잘 유지된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간중간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바이러스 감염 이런 거죠. 어떤 비트 스트림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다는 건 거기에 뒷부분에 뭐 이렇게 코드가 막 붙고 그래요. 그리고 해킹을 당하잖아요? 그럼 비트 스트림이 변조가 돼버려요. 암호화 돼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변해요. 그래서 비트 스트림 자체가 반드시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킹이라던가 바이러스 침투라든가 이런 것에서 보호해주는 게 무결성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인데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건 결국 비트 스트림 자체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록 관리를 하다 보면 기록을 어디론가 복제하는 일이 꽤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 4년 전에 국가기록원 이제 보존관리 팀하고 이제 연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미러링 할 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국가기록원이 캠스 시스템을 미러링을 일부 했어요. 근데 그 미러링을 풀리 다 한 건 아니고 메타데이터들은 시스템을 두 개로 구축해서 메타데이터 내용을 똑같이 유지를 해요. 근데 예를 들면 기록물 원본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지털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미러링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배전 본원에 있는 시스템에만 이제 풀을 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존관리과에서 근데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큰일이잖아요. 그 서버에 들어가 있는 기록물 깨지거나 하면 달력 한 카피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생각한 방법이 어쨌든 사본 제작을 몇 개를 해놓는 게 좋겠다. 근데 똑같은 스토리지를 구입하는 건 그 미러링 하는 건 똑같잖아요.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매체 예를 들면 DVD가 되든 블루레이 디스크가 됐든 그런 좀 더 싼 매체에다가 복사해서 넣는 방법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 기본적인 캠스 시스템의 백업 체계 이외에 기록물을 3카피를 더 만들자. 하나는
대전, 군원에. 하나는 성남, 또 나머지 하나는 부산. 마치 옛날에 그 왕조실록을 사고에다가 카피본 두듯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작전을 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복잡한 일이 많더군요. 무슨 일이냐면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NEO라고 하는 보존품, 장기 보존품에서 배우게 될 텐데 인캡슐레이션에 대한 얘기는 지난주에 한번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기록을 오래 보존하다 보면 메타데이터와 이 아래 한글 이런 디지털 컴포넌트가 헤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헤어지면 큰일 나니까 꽁꽁 묶어두자. 그래서 XML이라고 하는 파일 안에 메타데이터랑 디지털 컴포넌트를 64베이스 인코딩하고 다 집어넣어갖고 묶어두자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록권 하나가 장기 보존품에서 딱 만들어진 다음에 계속 변화가 없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생겨요. 또 뭔가 하여간 얘가 비공개였는데 공개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이제 공개 여부값이 바뀐다거나 이렇게 메타데이터가 계속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채택한 모델은 양파 껍질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XML 만든 다음에 한 1, 2년 지나면서 메타데이터가 뭐가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변화된 거를 더 집어요. 그래서 다시 XML 하나 더 써. 또 변화가 있어서 또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또 써. 껍질에 껍질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장기 보존을 하면서 이제 복제본을 3개를 만든다고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전자기록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장기 보존품에서 다시 만들었어. 그러면 예전에 카피본 3개 만들어 둔 거 어떻게 된 거죠? 또 카피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참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그 새로 만들어진 양파 껍질을 한 2-3개 더 붙어진 이 NEO 원본하고 얘하고 저쪽 뭐 DVD로 복제해서 뭐 부산에도 가 있고 성남에도 가 있는 그 사본들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비트스트림 다르게 되는데 그래도 얘를 갖다 볼 거냐? 다르다고 거예요. 그래 또 하나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냐면 대전, 성남, 부산에 이제 각각 한 카피씩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카피가 좀 내용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비트스트림 자체가 바뀐 거야. 이쪽은 2개는 같다. 그러면 이 2개가 같으니까 얘네가 온전하고 얘가 바뀐 거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얘네 2개가 동시에 바뀌었나? 어떤 게 제대로 된 놈이고 어떤 게 훼손된 놈이지? 뭔가 훼손된 놈을 찾아내고 그거를 정상적인 걸로 다시 카피를 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하지만 복잡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사본 제작을 해놓는 의미가 뭔가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그 기록이 훼손되거나 잘못되면 걔를 좀 복구하려는 그런 의도인데 오히려 그 사본 제작해놓고 사본들 간의 일치성 관리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본 제작은 필요한 것 같고 사본 제작을 해놓고 그 사본들 간에 같으냐 현재 같으냐 그 일치성에 대한 검증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일치성 검증을 아까 얘기했던 해시 밸류 같은 거 각각에 대해서 다 해시 값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비트스트림 자체를 비교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근데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각각 검증을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 이런 굉장히 사실은 이제 기록물이 국가기록원은 계속 쌓일 거잖아요. 사라지자고 해마다 계속 누적적으로 많아지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기록이 이렇게 많아지면 그냥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계속 관리하고 잘 있나 무결성 확인하고 이런 걸 계속 해줘야 되는데 거기다 이제 백업용으로 사본까지 2-3개 만들어 놓으면 사본 간 일치성까지 관리해야 되고 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가장 기본은 그런 복제본들 간에는 비트스트림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같다는 걸 서로 검증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 비트스트림끼리 다 비교하는 건 어려우니까 앞에서 봤던 페리티 비트나 체크선이나 CRC나 뭐 PKI 기반의 전자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치성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비트스트림 자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포맷이 이렇게 달라진 경우에는 내용적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 이것도 이제 무결성 체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렵나요? 일단 우리 이해는 다 하는데. 자, 그럼 다시 종합을 해보면, 전자기록이 온전하게 잘 있으려면 네 가지, 품질 속성을, 품질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 진본이어야 하고, 신뢰성 있게 만들어져 있어야 하고, 무결한 게 계속 지켜져야 되고, 그다음 이용 가능성까지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네 가지 기준은 무결성 같은 경우는 특히 진본성 개념에 사실은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한 거다. 이렇게 있고요. 진본성과 무결성을 활용하거나 보장할 때 전자서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기록관리자 입장에서는 진본인 기록을 잘 유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기관의 기록이 신뢰성 있게 잘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리 포인트다. 제가 이용 가능성은 딱 쭉 떼먹고 수업 끝내려고 했어요,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이용 가능성은 안 했어, 아직. 마지막이 세 가지만 하면 끝내려고 했어요. 마지막에 이용 가능성이에요. 유저빌리티. 그러니까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기록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데 뭐 열어볼 수도 없어. 내용을 볼 수도 없어. 그럼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줘야 되는 게 기록 관리자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용 가능성을 좀 또 구체적으로 쪼개서 살펴보면 기록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기록이 존재한다면 그 위치를 빨리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 기록에서 뭐 서버에 있는 거든 뭐 스토리지에 있는 거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 기록이 존재하는 곳은 온라인 스토리지만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뭐 DVD 같은 데에 들어간 상태로 서버에 꽂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목록 정도의 그 기록은 어디에 담겨서 어디에 존재해 라고 하는 위치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검색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내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기록을 뭐 옛날 조선 총독부 시절 문서들도 국가기록은 꽤 있는데 그걸 열어보면 일본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 한자도 섞여 있고 막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뭔가는 보이는데 해석은 안 되죠. 근데 어쨌든 해석도 가능한 그런 상태까지가 이용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용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비트스트림 다룰 때 표현 정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표현 정보. 비트스트림만 존재해서 되는 건 아닌 거죠. 컴퓨팅 환경이 필요해요. 그 비트스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컴퓨터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뭐 운영체계 같은 기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탐색기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해서 아 이런 비트스트림이 있구나 알 수 있어야 되고 개의 확장자가 .hwp라면 그거를 적절히 열어볼 수 있는 뷰어라든가 한글과 컴퓨터 그 아래 한글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 모든 게 갖춰졌을 때 얘를 비로소 열어볼 수 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용 가능성의 의미는 바로 그런 비트스트림만이 아니라 걔를 진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환경 그게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아래 한글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뷰어를 만들어줘야 됩니까? 표현 정보가 남겨져 있어야 그 표현 정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코딩 스킴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적절하게 뷰어를 100년 뒤에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용 가능성이 급속히 위협을 받는 때가 있잖아요. 컴퓨팅 환경이 막 급속하게 변하거나 갑자기 뭐 윈도우즈 몇이 뭐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또 변화가 있게 되면 현재까지는 이용하는데 문제 없었던 것들이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아, 이 비트스트림들을 포맷 변환을 해서 나중에도 읽기 좋게 만들어 놔야 하나? 아니면 현재 상태, 나중에 됐을 때도 현재 상태인 척 하는 에뮬레이션 방법을 써서 얘를 계속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나? 어느 게 좀 돈이 덜 드나? 어느 게 좀 더 관리하기 쉬운가?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일종의 이제 장기 보존 전략을 세워야 돼요. 자, 이런 강조점도 있네요. Q&A가 영국의 내셔널 아카이브죠.
Q&A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이용 가능성이 기록의 무결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걸 문제입니다. 왜냐면 아까 이제 이용 가능성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면 변환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표면 변환을 하다 보면 원래 보여지는 모습과 전혀 다른 걸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는 표현 변환하면 안 된다는 걸 여기서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무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가능성이 보장되도록 해라. 그런 것이죠. 다음 주는 중간고사 시기고 중간고사 시험 문제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각자가 사용하실 아톰과 오메카를 설치하는 거가 과제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시 카톡방을 통해서 좀 알려주고 그걸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선생님이 빨리 완성을 해요. 여러분 올려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혼자 하지 마시고 혼자 하다가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쓰러지지 마시고 그냥 학교에서 몇몇 만나셔가지고 같이 차근차근히 구축을 하시면 좋겠고 신용카드가 필요하고 $1 지불해야 되는 걸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 혹시 다음 주에 수업하면 안 하죠. 그 시간을 집이나 여기서 잘 이용해서 인스톨 하시고 다다음 주에 만납니다. 네. 시험 보시고 잘 하시고 다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